일반인이 생각할 때 고액이 아니냐 이제 아니, 이런 아니 얘기가 그거는 나는데 기존 기자님의 생각이고 예. 지금 모든 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아무런 그냥 문제가 거기서 논의를 없다. 하시자고요. 없다 이제 이런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아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또 론스타 사건이 터졌을 때거든요.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직에 나가는 것을 조심을 해야죠. 제가 만약에 김현장에 고문을 했다면 안 하실 거죠? 저는 공직은 못 안 할 하죠. 겁니다. 안 합니까? 못 예. 합니까?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 예. 김현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곳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검증 포인트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18억을 받았다? 뭐 많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적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이게 뭐 일반 기업 CEO도 아니고 전직 고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공무원이 왜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고문료를 받았느냐? 그러면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좀 소상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죠.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해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그것이 맞느냐예요. 눈높이.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모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도자기 밀수 논란이 휩싸였는데 그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밀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라 왜 장관 후보자 부인이 세금 들여서 해외 나갔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정서법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4개월 18억 원 많은 겁니까? 네, 뭐 일반인의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뭐 굉장히 고액 연봉에 해당하죠. 그런데 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김현장에서 어찌됐건 그 고위 관료들을 많이 저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기용을 좀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 네네. 보통 그쪽에 가면 고문이란 직함을 받으면 기본 한 2억 정도 연봉은 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렇게 전직 총리급이라고 한다면 많은 액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그런 개념하고 예. 이게 이렇게 대형 로펌에서 받는 게 사실은 좀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그 좀 상례에 어긋날 정도로 로펌에서 과도하게 많은 그 급여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대형 로펌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은 거로 보기는 어렵다. 예. 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사실 떠오르긴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릴 건 아니고요. 뭐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과연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예. 예를 들면 법관 출신으로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데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다라고 하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와 경륜이 발휘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 공무원이 가서 지혜와 경륜을 발휘했다는 게 잘못 들으면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준 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본인이 지금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면 관심사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네. 총리 후보자가 됐으니까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론스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 아직도 먹튀 논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장과 론스타의 관련성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장이 예전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지금 총리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럼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또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모 기업의 뭐 사회이사 관련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그렇다면- 부분은 네. 조금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 제도가 합법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직 정관계 인사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로비스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관료들 만나기도 하고 정치인도 만나기도 하고 뭐 입법 관련한 내용이나 정책 관련한 내용 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로비스트 제도가 합법화가 안 돼 있어서 예.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로펌에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이런 고문들을 고용을 하는 거고요. 합법적입니다. 이게 지금 예. 일단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네네.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예. 때문에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지가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일부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을 될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나눈 그 부분들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국민의 정서와 똑같으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뭐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예.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브로치까지 하면서 국민 쪽 의혹이 있으니까 사비 내용까지 뭐 공개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의혹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아마 이게 부메랑 같은 건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만약 똑같은 잣대를 일이 된다면 왜 공개를 못하냐 합법적이라면 다 공개를 해라 이제 검증돼 올라왔으니 그렇게 샅샅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수위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활동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총리 후보자의 뭐 도덕성, 정책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좀 태도를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건 뭐 기자의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궁금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 고액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다. 소명자로 열심히 준비하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으면 괜찮을 때 네. 그건 기자님만의 생각이고 왜 하나하나 묻냐라고 식으로 말하다 보니 또 일부 언론에서는 오만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보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말씀하신 그 태도 논란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그거는 예, 예.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고 예.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해요. 네. 지금 모든 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출이 되면 네.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네. 그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네.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네.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왜 또 나한테 묻냐고. 네. 그걸 만들어서 네. 내면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네. 뭐 기자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알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좀 너무 고생 좀 시키지 마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저런 부분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기자들 당연히 이제 불편하겠죠. 그리고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총리 후보자하고 뭐 요즘 기자들 또 더군다나 신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지금 기자된 지 얼마 안 되면 거의 뭐 손자 손녀뻘
이제 그러다 지금 보니까 질문하신 이제 기자는 40대 후반 중. 네,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아들, 딸 뻘이거나 아니면 이제 손자, 손녀뻘까지도 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자꾸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캐묻는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어찌됐건 윤 당선인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인수위 기획위원회 할 때 그 얘기를 했던데, 예, 지금 뭐 머슴 아닙니까? 총리께서도 머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예. 하는 것도 이 대국민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지금 송곳 검증 관련해서 저는 송곳 검증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송곳 검증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론스타 관련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던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외환은행 그 특혜 인수 관련한 부분이. 예. 그래서 과연 이걸 제대로 캘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캐다 보면 이제 예. 민주당 관련한 뭐 과거 인사를 할지라도 예. 자꾸 나올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는 발등 찍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번에 제대로 규명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규명이 이번에도 좀 역시 안 될 가능성이 그래서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보면서 반복됐던 과정이 있어요. 자료 제출 왜 안 하시냐. 처음에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막 공방이 일어요. 그러다가 막 정회도 하기도 하고 자료 제출할 때까지 뭐 안 해준다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해드린 걸 보면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론스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해서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런 부분은 되는데 본인의 활동이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고위 공무원이었던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뭐가 접착해서 뭔가 편의를 봐주거나 약간 불법성 활동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선 과정이나 최근의 과정에 보더라도 이게 만났던 사람들의 제보라든가 뜻하지 않은 데서 증언들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증언이 나온다면 굉장히 조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향후에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자꾸 태도를 말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자가 뭐 아들뻘이다 딸뻘이다 떠나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묻는 거잖아요. 예. 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태도 논란에 있어서 가장 좀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던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모 총리 후보였는데 인수위원들이 이제 부인의 관용차 사용 문제다 이런 걸 잘 질문했더니 그 다음 나와서 인수위원들한테 부인이 밤새 펑펑 울어서 눈이 부었는데 부인한테 사과하라 이래서 완전히 그때 돌아선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고위 관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권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청문회 과정과 기자들의 질문 과정은 국민을 대신해서 본인이 검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또 뭐 의혹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소상히 또 해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거액의 고문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뭐 정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철학을 밝힐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모두가 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저렇게 고액의 그 고문료를 받는 걸 좀만 낮추면 최저임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적은 사실은 좀 합리적이진 않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이상 급여받는 공무원들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해서는 안 되나요? 예. 그건 아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자주 언급을 하는 사안인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앞으로 그럼 최저임금에 대해서 워낙 이제 고액 연봉 받으시니까 아예 그 언급도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최저임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너무 급속히 많이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그 결과를 빚었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워서 예. 뭐 가족 경영으로 다 돌아선다든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던 그런 폐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갑자기 올리면 양쪽 다 손해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그렇고 이 고용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 걸 이제 지적을 한 거라서 이건 약간 기조 변화를 좀 예고를 한 대목인데 네. 이걸 가지고 그 뭐 급여 문제하고
지금 거기서 고액 수임료 받은 수임료는 아니네요. 고액 급여 받은 부분하고를 네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같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근거를 고액, 빌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액 예. 어떤 이 연봉 논란이 없는 시기에 그런 거였다면은 아, 당선인과 비슷한 경제 철학을 갖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네. 하필이면 본인이 지금 뭐 18억 그동안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은 최저임금 9,160원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경제의 모든 원인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임대료, 이른바 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마저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비정규직이라던가 어려운 사람들 살기가 더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올린다라는 이 너무의 기준이 뭐냐가 이 타이밍과 맞물려서 좀 논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이어 나갈지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관심 가는 이제 인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일단은 경제부총리로 지금 후보자로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좀 이렇게 합쳐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은 또 조태용, 또 외교부 장관에는 박재원 의원 등 이렇게 한마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마평이 나오는 대로 좀 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 한덕수 지금 후보자 예를 따른다면 네. 그러니까 미리 언급이 좀 상당히 됐던 인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이게 보통 이게 언급이 되면은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 좀 가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런데 예. 뭐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제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전에 이제 이렇게 좀 띄워본다 그러죠. 언론에 좀 흘려서 반응을 좀 보는 겁니다. 여론의 반응. 그래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보고 뭐 반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강행하는 이제 그런 그 뭐 국민들께서 아시면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좀 되곤 하거든요. 네. 이번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사전에 약간 좀 이렇게 흘려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반응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예, 만약에 문제 있는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의도한 것 같고 네.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런 정도라면 나름 그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 검증된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서실장에 대해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설에 대해서 계속 뭐 당선인 부인을 하고 있고 분위기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아유,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장성민 의원 비서실장 선수도 그래 이제 됐죠? 전문 감각과 경륜 있는 분으로 조금 기준 같은 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라는 게 사실 궁금한데 일단 장제원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워낙 당선인하고 친분도 깊고 지금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서실장 맡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원인데 하느냐고 딱 못을 박은 거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이제 맡게 되는데 예. 한석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또 이제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을 경우에 의석수 문제도 생기고 네. 권영세 의원도 보니까 수도권에서 보궐선거 만들면 안 되라는 발언한 거 보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현역 듭니다. 의원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의 어떤 뭐 개인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또 점화가 되면 네. 당선인으로서는 당 내에서도 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이른바 개국공신 농고행사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선인도 좀 신중하고 특히나 이제 본인이 거론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말을 아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장성민 그 당선인 정무특보 또 원희룡 전 지사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 당선인이 조금 노련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어느 쪽으로 좀 기우십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뭐 현직이 아닌 정치인이 일단 1차 그 범주에 좀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긴 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공격수다.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은 이 수비수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골키퍼 역할을 해야 되는. 예. 더군다나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기능도 지금 많이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철저하게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좀 그 대통령의 악역을 상당 부분 감당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든든한 골키퍼가 지금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범주에서 아마 찾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정치권 인사일 수도 있겠으나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정치적인 감각 또는 정치 경험 이런 것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겸비한 그런 인물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희룡 전 지사는 약간 공격수 느낌도 있는데요. 아, 예. 근데 원 지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요청받았을 때 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리고 차기 대권에 나오실 분인데 비서실장 출신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급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명으로 추려지긴 하지만 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죠. 역시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협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180여석에 이른다 하더라도 사사건건 국민과 부딪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부동산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력을 발휘해 철저히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행보는 아무래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뭐 절친으로 어릴 때부터 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전 그게 기회 요인이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하면 본인도 강조했듯이 지금 당선인과 어떤 호흡을 맞춰야 되는 차기 원내대표라는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고 한데 감점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본인이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 뭐 검찰총장 사퇴 압박 논란이 있다던가 인수위라던가 당선인 측근들의 점령론 논란이 조기 점화되면서 오히려 좀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좀 의원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작은 의석을 가진 여당 대표가 공격수와 같은 스타일이 맞은지에 대해서도 아마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평론가님께서 아까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권성동 의원도 약간 공격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큰 야당, 민주당이 앞으로 되겠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원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혜진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혜진 의원은 조금 수비수 느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도 하려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게 친절한 것만이 이제 과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거냐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협상의 전략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어찌됐건 초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맞받아치다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또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다.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윤 당선인이 일단 당내 이제 조직 기반이 기본적으로 이제 없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지금 여소야대라는 거죠. 그런 상황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윤핵관 중에 한 명을 어찌됐건 당에서 중책을 좀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 논리상 좀 불가피하게
윤핵관 중에서 누군가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한다면 결국 권성동 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제 좀 불가피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윤 당선인의 입장일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의 소속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예. 과연 이제 윤 당선인하고 뭐 필요하다면 때로는 당청 간의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갈 건지, 네. 아니면 어찌됐건 임기 초반에는 윤 당선인 중심으로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갈 건지,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전반적인 기류는 일단 윤 당선인을 도와주자는 쪽이 좀 지배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제 거대 좀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예. 또 게다가 지금 상당히 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찌됐건 단일 대우로 가자. 네. 윤 당선인을 좀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이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제 기자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 개파 이렇게 나눠서 기사 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지금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되느냐,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파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냐 비핵관이냐 이런 경쟁구도 새로운 개파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본인들 의원들 대부분은 본인이 당선인의 최측근이고 싶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출범 초기 시기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개파 논란이라든가 개파 구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 제일 궁금한 것이 이준석 대표와 차기 원내대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을 경우 얼마나 좀 조화롭게 갈지도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또 지금 원외인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하나 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사임했죠.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심정 붙인 것 같아요.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거를. 그렇죠. 예.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지금 대변인직을 절대 그만두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인수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 어찌됐건 그 당선인 대변인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경기지사에 출마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보기엔 약간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선택보다는 어찌됐건 뭐 인수위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좀 옆에서 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정치적 행보를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뭐 어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예. 문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뭐 조금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누구든지 와서 함께 뭐 경쟁하면 치열한 경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 경선 단계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오히려 붙는 것이 흥행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이재명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으면 아마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5년 내내 그 이재명의 그 그림자 때문에 예. 국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누군가 그야말로 확실히 될 만한 사람을 내보내는 네. 그런 카드를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 경선이 치열해지는 것은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김은혜 의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연고지가 없는 상태인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 지역구잖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을 히딩크와 비교했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인 것처럼 본인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인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말씀해 주시듯이 인수위에서 지금 대변인 하는 인물이 그만두고 나오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또 윤심은 특정 후보에게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해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여론조사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 룰을 두고 약간 신경전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김동연 그 대표를 견제하느냐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지사 출마한 후보들이 약간 말이 달라요. 이게 지금 국민 경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경선을 앞두고 룰을 왜 바꾸냐 이렇게 조금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다른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동연이냐 아니면 당내 인사냐 그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당내 조직 기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대립각을 세운 바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당내 그 핵심인 친노 친문 입장에서 그렇게 또 달갑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요. 자 그거를 극복하면서 과연 당내 경선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김동연 대표와 김동연 대표를 좋아하는 당내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 룰을 완전 이제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방식을 경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여론조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50대 50으로 지금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당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면 100%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이게 실제로 본선에서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후보 결정했고 결국 그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하고 또 이게 또 명분도 좋잖아요. 국민 여론에 어찌됐건 이제 물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기지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나왔죠. 경기도지사를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보군 현재 나와 있는 후보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예요. 19.8%로 나왔고 이게 이렇게 지금 색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 걸 더해보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대표가 맞붙을 경우를 또 봤더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선 룰을 정하는 당 뭐 지도부라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야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사실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당내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당내 조직들이 과연 100%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을 해서 선거 때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대표나 염태영 전 수원시장, 안민석 의원, 지금 최재성 의원도 전 의원도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조정식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나와 있다 보니 상당히 또 표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이후에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고민이 될 만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자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를 가상으로 붙였을 때는 김동연 대표가 뭐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 김동연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흥미로운 그런 그 본선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보에도 먹히는
후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도 먹히는 후보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양자 간의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막상막하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네. 그야말로 이거는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TV 토론이 진행이 되면 지난 대선 TV 토론 때보다 훨씬 더 아마 치열하고 치밀하고 흥미로운 그런 그 TV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정책 토론. 높지 예. 않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얘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서울시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좀 민주당이 좀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연일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김민석 의원 상당히 뭐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예.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당대표를 바로 얼마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로 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매우 약하죠. 그리고 네. 타이밍도 문제이고 네. 지금 본인이 있었던 지역구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계속 활동하던 인물이었다면 그래도 반발이 좀 덜할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갑자기 서울로 이사하고 그럼 또 인천 계양을도 또 비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다 보니 네네. 아마 당내에서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측이 오늘 이준석 그 대표가 뭐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이런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냥 추측이라고 하던데 송영길 후보가 나간 그 자리에 이재명 전 지사가 조기에 등판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지나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좀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예. 이재명 후보와 경선 전부터 활동했던 분들이라던가 마지막에 활동한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 펄쩍 뛰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는 너무 우리에게 모욕적인 상상력이다. 아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추대하려는 분들이 인천 계양홀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 또 선을 그어서 현재로서는 저는 뭐 그 예. 추측보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회원수가 한 18만여 명이 되는 그 카페가 있죠. 팬카페. 이름이 뭐 제명인의 마을. 여기에 이제 이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등판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다고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는 마음이 지금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찌됐건 이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내가 뭔가 정책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굉장히 강하게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송영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이 명심이 작동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보훈공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 지난 대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뭐 경선 룰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이 이재명 전 지사의 마음하고 같다. 뭐 그런 이심전심 논란도 좀 있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다가 또 게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인 세대 교체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그런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반발이 있는 게 좀 당연한 거고요. 예.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부터 비롯해서 아마 광역 단위 단체장급은 뭐 상당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당권을 장악하고 또 이제 풀뿌리 어떤 표심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 뭐 공천에 관여할지 안 관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원 유세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방선거가 전국선거이고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본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위기를 띄워줄 이른바 얼굴, 구심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고문 외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라는 고민이 현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계속 당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지원 유세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기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만 해보죠.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집무실 예비비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로 보면은 5월 10일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일단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임시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인수위 사무실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준비도 대략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 원래 뭐 496억 정도 예. 그렇게 그 예비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마 통과시킬 것은 한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것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 뭐 그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이사 비용 정도 일단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하면 그렇죠. 이제 들어갈 추가로 시기가 들어가는 나오는 비용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비용 관련해서도 추가로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처리는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비유가 처리되면 또 YTN을 통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